If China decides to wage an all-out war against South Korea, 70% of South Korea's land, sea, and air forces will be wiped out within 24 hours? 학문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룹 미국 동부의 아이비 리그.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 출신 라이언 씨와 중국인 왕주한 씨가 대립하며 언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윽고 캠퍼스에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해외 각국의 학생들이 주위를 둘러싸 두 국가 간의 대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립 끝에 알게 된 진실에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프린스턴 캠퍼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마이클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비 리그에서 문화 인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최근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게는 대만에서 유학 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그녀가 박사 학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최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원래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만을 흡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최근 중국군이 수상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년 내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쏟아내는 중이었고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는 정보를 발표하기도 했더군요. 저는 우울해하는 여자친구가 얼른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에 프린스턴 캠퍼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주며 여자친구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미국과 중국은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 실제보다 과장된 뉴스들이 발표된 것일 거야. 사실 저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북격을 실추시키면서까지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중국은 원래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아나무인 국가라면서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 갖고 보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홍콩을 예로 들더군요. 홍콩은 여러 역사적 이유로 인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시료 지배를 받다가 다시 중국에 반환된 지역인 만큼 중국 본토와 사상과 가치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많은 홍콩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시진핑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홍콩의 작가나 언론인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중국 경찰에게 잡혀갔던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죠. 그런 일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살다가 타의에 의해 하루아침에 중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두렵다고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야유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란 저와 여자친구가 소리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이내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야유를 보내는 그 중국인들을 향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 무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명하게 비웃음을 흘리며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그가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여자친구는 저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그는 왕쥐안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학생이라고 했죠. 아니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너희 대만인 족속들은 미국인한테 고자질하는 게 특기야? 아니 왜 중국하고 대만 문제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난리야? 아, 알겠다. 이제 보니 너희 대만은 미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한 국가지? 너네가 그렇게 모지리처럼 구니까 우리 중국한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저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왕쥐안은 오지랖 넓은 미국인은 중국 문제에서 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미국도 중국한테 혼쭐이 날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미국에게도 막 들이댈 줄을 몰랐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1년에 국방비에만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냐며 뭘 좀 제대로 알고 떠들라고 했죠. 그러자 왕쥐안은 낄낄거리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옛날의 영광에 취해 있다니까? 너야말로 최근에 영국 BBC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으니 미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알고 떠드는 거냐? 그리고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중국은 2049년까지 그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셨어.
즉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렇게 왕쥐안이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왕쥐안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부어버리더군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통쾌한 일을 저지른 우리의 영웅이 등장했죠. 그는 언뜻 보면 왕쥐안과 같은 동양인처럼 보였지만 중국인이라기엔 지나치게 깨끗하고 멀끔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저는 한눈에 그가 중국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역시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쥐안이 물을 부은 그 남자를 보고는 감히 변방의 소국인 한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인 나를 이렇게 모욕하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어쩐지 세련된 옷차림의 깔끔한 외형이더라니. 역시나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그 한국인 친구는 중국인 왕쥐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라는 옛말이 있거든. 너 같은 오만방자한 중국인을 보니까 딱 그 말이 생각나서 말이지. 어때? 이제 좀 제정신이 들어? 중국인 왕쥐안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이 한국인 남자의 이름은 라이언 해리스로 그 역시 정치 외교학 박사 학위 취득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가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릴 때 미국의 백인 가정에 입양을 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쥐안과 그의 중국인 패거리는 대만인인 제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출신인 라이언 역시 멸시해왔다고 하더군요. 왕쥐안에게 당하고만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유독 한국 출신의 라이언은 달랐다고 했죠.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 패거리는 어쩌다가라도 유독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자격지심을 드러내며 마치 라이언이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는 한국 출신 라이언이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그 중국인 패거리가 그것을 보더니 왜 한국인들은 자꾸만 중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냐며 김치의 기원이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이라고 했다더군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중국인 왕쥐안은 오늘도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닌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한국 출신 라이언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왕쥐안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왕쥐안은 으드득 이를 갈며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지구에서 사라질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 출신 주제에 감히 위대한 중국인인 나를 건드려? 두고 봐. 나중에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나면 결국 한국은 중국에게 흡수당할 테니. 왕쥐안의 말은 분명 재수없고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북한 때문에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기는 하잖아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멸한다고 해도 중국은 군대를 끌고 한국 정세에 반드시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대한 규모의 중국군을 맞아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왕쥐안의 말대로 어쩌면 한국은 7억 명이 넘는 중국군의 군화에 짓밟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출신 라이언은 그런 왕쥐안의 말이 가소롭다는 듯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너 아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2049년까지 그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했지? 야, 이 멍청아, 넌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냐? 그건 다시 말하면 2049년까지는 중국이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뜻 아냐? 라이언의 말에 왕쥐안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하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중국은 지금도 세계 3위 군사 강국이거든. 반면에 한국 따위는 고작 5위에 불과하지. 게다가 우리 중국은 육군 병력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 알겠니? 그런데 한국은 어때? 중국군의 절반도 안 되지 않나? 겨우 그 정도 병력으로 우리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건데? 그렇게 말하며 왕쥐안은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죠. 거기에 더해 왕쥐안과 함께 있던 중국 패거리까지 동조하면서 신이 났는지 박수를 치며 왕쥐안의 말에 환호하더군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국 출신 라이언이 이 말에는 어쩌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그건 저와 제 여자친구의 오지랖에 불과했어요. 왜냐면 라이언은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라이언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보였죠. 이윽고 라이언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왕쥐안과 함께 있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답니다. 군인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건 대체 어떤 무식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야? 아니 햇병아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한들 독수리 한 마리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이언의 말을 들은 왕쥐안은 마치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언의 참 교육은 계속되었어요.
라이언은 중국군이 대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군대에 비해 대규모 군대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대규모 군대에게 적절한 무기가 주어졌을 경우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중국은 덩치만 부풀렸을 뿐 사실은 최첨단 무기를 갖추지 못한 속빈 강정에 불과했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모는 작을지언정 내실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라이언은 한국의 공군과 중국의 공군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2007년부터 제11이라는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하기 시작하며 강한 공군을 표방하기 시작했는데, 엄밀히 말해 이 전투기는 중국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만들 때 예전 소련의 전투기인 Su-27에 외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또 다른 전투기 J-20은 중국이 최초로 개발했다던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역시 미국 공군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복제품이 진품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 적어도 비슷한 성능이라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라는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미얀마는 싼 맛에 중국제 전투기를 구입했다가 오작동 문제로 인해 그저 이 전투기를 관상용으로만 쓰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먼저 대한민국 공군은 F-15와 F-16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 F-16은 대함 미사일인 하푼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적외선 유도 방식 최신형 미사일 AIM-9X도 날릴 수 있는 막강한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기를 무려 140여 대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을 거의 압살해버리는 수준이랍니다. 이 F-35는 조종사에게 360도 전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전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접 전을 벌일 때에는 적군기와 아군기의 색을 각각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해 표시해주어 조종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단 1초로 승패가 갈리는 공중전에서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메리트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에는 암람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은 내장된 컴퓨터가 타깃의 정조준을 유지하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그 어떤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날씨를 봐가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세심하게 계산해 둔 것이죠. 설명을 마친 라이언은 왕주안에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군과 한국 공군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이죠. 중국인 왕주안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답은 한국 출신 라이언이 했죠. 중국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적수가 되지 못해. 만약 중국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잖아? 그럼 중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의 전투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박살 나버릴 거야. 왕쥐안은 그 말에 발끈해서는 중국에는 공군 말고도 해군이 있다며 황해를 관할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는 핵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이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핵무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그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실실 웃기 시작하더군요. 왕쥐안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짓밟아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 재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중국과 달리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핵무기라는 사상 초유의 공격무기 앞에서 이제 라이언이 어떻게 받아치려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라이언은 왕쥐안이 그렇게 나올 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라이언은 또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지으며 중국인 왕쥐안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왕쥐안은 대체 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냐고 꽥 소리를 질렀고, 라이언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라이언은 중국이 정말로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쥐안은 2번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라이언의 생각은 달랐어요. 라이언은 중국이 핵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핵무기를 사용한 뒤 중국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제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올 환경오염과 경제 제재였습니다.
우선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핵무기가 터진 후 방사능의 끔찍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은 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30년 동안 방사능에 찌든 변이 된 돌연변이 식물들이 자랐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은 한국과 한국 인근에 사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핵을 발사한다면 중국은 타국을 향해 잔인한 횡포를 부린 이유로 더 이상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세계 시장에서 배척받게 되면 얼마 못 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요. 따라서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일 뿐 실질적인 무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중국의 함대가 서해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먼저 한국의 해군은 P-8A 포세이돈을 출격시켜 중국 함대를 박살낼 거라고 했죠. 실제로 이 초계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잡아내는 동시에 적의 수상함까지 공격하는 다목적 항공기로 현존하는 해상 초계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군기 준비될 것이고 이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원샷 원킬로 잡아내는 역할을 하며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무기 체계로 중국 함대들은 한국 본토에 접근도 못해보고 격추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항대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한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갖추고 있는데 이 이지스함이 전면 배치되면 중국 함대가 한국 해군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 적을 섬멸시켜버릴 것입니다. 한국 출신 라이언은 왕주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중국과 한국이 교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만약 중국이 한국의 영해를 침공한다면 5천여 개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탑재한 한국 함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서해에 수장시켜버릴 테니까요. 라이언의 주장은 물 셀 틈 없이 완벽하며 합리적이었고 저는 이제 그만 왕주얀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왕주얀은 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이제 그 모습은 애잔하고 하찮기 그지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봤자 중국 군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한국은 끝이야. 대체 우리의 125만 대군을 반도 안 되는 한국 육군이 어떻게 막을 건데? 중국의 육군 전력은 한국의 해안에 닿기도 전에 전부 수장될 것이라 그렇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줬건만 왕주얀은 눈과 귀를 다 틀어막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죠. 라이언은 그런 왕주얀이 불쌍했는지 만약 중국의 육군이 한국 해군의 방어를 운 좋게 모두 피한 뒤 한국 본토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야, 이 멍충아, 왕주얀 너가 간과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뭔지 알아? 하나는 한국의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이야. 한국의 바닷속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는 워낙 복잡하고 정교해서 그 자체로 지뢰밭이라고도 하거든? 중국 함선이 한국 해안가에 가까이 왔을 때쯤에는 이미 한국 해군과 공군의 고성능 레이더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일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천혜의 요새인 대한민국의 해안에 절대 상륙할 수 없어. 라이언의 말을 들으니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토와 바다까지 한국을 지킨다는 사실은 어쩐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침범 불가한 신성한 영역으로 느껴지게 했죠. 왕주얀은 그게 불쾌했는지 입술을 짓씹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언은 왕주얀이 간과한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죠. 왕주얀은 한국의 육군이 중국 육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코웃음 쳤지만 사실 한국은 상비군 말고도 예비군이라는 전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비군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무려 300만이라는 숫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뛰어난 지능과 센스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300만의 대군이 각각 훌륭한 두뇌와 압도적인 전투 센스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저는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맨몸으로 맹수를 만난 듯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대국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더군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힘없고 가난한 나라여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삼켜진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던 약소국이 100년 만에 세계 군사 강국 5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그 사실이 놀랍고 무서운 이유는 이 폭발적인 성장력의 저력이 한국인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던 과거를 발판 삼아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채찍질하고 단련시켜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그토록 광활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고작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도취된 것밖에 없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도취된 나머지 주변국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요. 이왕 그렇게 사악하게 굴 거라면 전쟁 준비나 열심히 하든지, 진짜 웃기게도 중국군의 수뇌부에서는 전투기 연료에 물을 섞는 등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지르기까지 하죠. 이야기가 여기까지 흐르자 더 이상 중국군의 위용을 뽐낼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역겨운 중국 문화 때문인지 왕쥐아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꺼내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몰라. 어쨌든 중국이 한국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국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예전부터 조선은 우리 중국을 형님으로 모셨고, 또 조선의 왕이 청나라의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빈 적도 있다고. 그러자 라이언은 왕쥐안니 무식함에는 정말 치가 떨린다며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고구려와 수나라라는 중국의 고대 국가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였는데, 수나라는 중국의 조상답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말도 안 되는 대군을 맞아 항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연지형을 이용해 영리한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 결과 수나라는 역사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죠. 시간이 지나 세워진 중국의 다른 고대 국가, 당나라 역시 엄청난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천재 같은 고구려의 장군이 감히 적군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계책을 써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뛰어난 것이야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천재성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동시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이기고 있는 것이 없네 라는 것도 깨달았죠. 국가의 영토 크기와 인구수 대비해서 한국은 진짜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닌 다툼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로 실제 만약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길까? 라는 생각 말이죠. 세계 경제 대국 순위 2위이자 군사 대국 순위 3위이며 압도적인 인구수를 가진 중국일까? 아니면 천재적인 기술력과 훌륭한 인성, 압도적인 천재성을 가진 한국일까? 답은 너무 쉬웠어요. 단순한 수치와 숫자로만 비교하면 중국이 우세할 것 같겠지만 저를 포함 주변 모든 사람들이 100%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죠.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국 전쟁이라는 것 역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사소한 것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의 일이죠. 우선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덜 된 반면 한국인들은 특유의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만약 한국과 중국이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만에 하나 한국이 중국에게 밀리게 된다면 한국의 우방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선 우리나라인 미국부터도 두 팔 걷고 한국을 돕기 위해 나설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기저기 끝도 없는 적이 있는 국가죠. 중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몰리면 중국의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이나 주변국이 중국을 도울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 확실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게임은 끝이라고 봅니다. 왕쥐아는 아무리 해도 한국을 이기지 못하겠는 걸 깨달았는지 자신의 패거리를 향해 뭐라고 중국말을 하더니 자리를 피해 달아나듯 가버리더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국 출신 라이언을 마치 영웅처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환호해 주었어요. 아마 모두들 그동안 말만 안 했지. 그 무례했던 중국인 패거리들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나저나 저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라이언은 어릴 때 미국에 입양 와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게 당연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자 라이언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를 입양해 주신 가족, 우리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미군이셨어.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셨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한국 군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강한 정신력,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고 감탄했었다고 하셨어.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훌륭했던 한국인들을 떠올리며 할아버지 역시 열심히 사셨고 그 시절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나라 돌봄센터에 있던 한국 아이였던 나를 우리 부모님이 입양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늘 나에게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셨어. 비록 사고로 부모를 잃고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 있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해주셨어. 그 영향으로 나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 라이언의 말에 한국과 미국, 또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던데 훌륭한 미국인 할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한국인 손자가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미국과 한국은 서로서로 사이가 좋은데 저 중국인들은 왜 미국까지 와서 저 난리를 쳐대는 것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물론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 왕쥐양 같은 놈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저런 나쁜 놈들에 대항해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이 좋은 한국과 미국을 보며 중국인들이 정신 좀 차리고 주변국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만 저의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인상 깊었던 라이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라이언 씨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으신 것 같네요. 중국인 왕쥐양과 그 패거리들을 단숨에 입 다물게 해버리고 진짜 멋지십니다. 사연 보내주신 마이클 스펜서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유튜브와 함께해요.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 엄청난 환호 속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대지를 가르는 듯한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관중들은 열광했고 미국인들은 믿기 힘든 모습에 모두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소피아 루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일은 미국 NBA 농구 경기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할 대상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농구팀 선수들이 아니라 너무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미국 LA를 찾아온 한국 주니어 이글스라는 팀의 한국인 아이들이었어요. 국장님으로부터 일을 배정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나름 아나운서로 수년을 근무했던 베테랑에 속했던 제가 미국의 유명 NBA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라 일개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니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가서 인터뷰하라는 말에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바로 국장님에게 찾아가 후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며 따지듯 이야기했었어요. 그 말에 국장님은 널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아시아인은 다 싫어해요. 그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냥 검정머리에 동양권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끔 길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에 시비를 많이 걸었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아시아 사람을 싫어해요. 전에 지하철역에서 남자친구랑 쇼핑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아시아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저 친구 겁 좀 줘볼까 했었고 남자친구는 그 한국인한테 물티슈로 내 신발 좀 깨끗하게 닦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한테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말을 못 알아듣냐면서 한국인 남자에게 면박을 줬는데요. 그러니 그 한국인 남자는 황당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킥킥대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어디 가냐면서 빨리 와서 신발을 닦으라고 소리쳤는데요. 그 소리에 그 한국인 남자가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저희에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서 그냥 가는데 그런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그 한국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너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팔을 가볍게 비틀더니 그대로 제 남자친구를 무릎을 꿇히게 만들었고 저는 뭐 하는 거냐면서 한국인 남자한테 소리 질렀는데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를 걸거나 차별 행위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놓아주고는 가버렸었어요.
저희는 그냥 장난삼아 놀려본 건데 한국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니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도 제압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신도 팔이 어떻게 꺾인 건지 너무 순식간이라 놀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NBA 농구장에 국장님이 지시 내렸던 한국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농구장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가 그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남자친구에게 굴욕을 줬던 그 한국인 남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저 남자는 나를 알아볼 텐데 저는 어떻게든 얼굴이 마주칠까봐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동문서답에 횡설수설하면서 최대한 그 남자를 피해 학생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애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두들겼고 뭐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그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질 뻔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제가 넘어지려고 하자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었고 저는 한국인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잔뜩 먹었었어요.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는 또 만나네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 그때 일로 나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생각했고 겁이 났었죠. 그런데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해 주실 텐데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농구장 로비에 있던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미국인들은 다 같은 아시아인들이라고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냥 매너 없는 행동들과 뭐만 보면 미국에서 훔쳐가려는 습성 때문에 싫은 거였고 일본인들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려는 게 보기 싫은 건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명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시절만 해도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한국인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리 그래도 타국에서 온 손님을 향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체격이 작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에 강한 민족성이 있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남자친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봉변 당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속으로 저는 강한 정신 어쩌고 해도 미국인들 피지컬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봉변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한국인 남자가 인솔에서 데려왔던 한국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을 정도로 체구가 작아 보였거든요. 여하튼 농구 경기 시작 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이 경기장 코트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나 가끔 지나가면서 본 게 다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뭘 해봐야 율동 같은 거나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포문을 열었던 장면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건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발차기도 하고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해서 발차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날라 몸을 회전시키지 않나 무슨 올림픽 체조를 꼭 보는 것처럼 성인 어른들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무술들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중국인들이 한 번은 와서 묘기를 부린다며 중국인 학생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는 허리를 반으로 접거나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중심을 잡는 묘기부터 접시를 막대에 올려놓고 돌리는 괴기스러운 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대체 저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묘기들을 중국인들이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접시를 떨궈서 경기장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 때문에 코트를 다시 정리하고 접시 유리 파편들을 치운다고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장을 치우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나가버렸었죠. 당시 관계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얼른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소품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들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보여줬다며
치우는 건 그쪽이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서 담당자들이 학을 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멋진 묘기를 당신들의 나라에서 선보여줬으니 우리 중국인 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1등석에서 볼 수 있게 자리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날 이후로는 절대 중국인들을 전야제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더라고요. 지금은 매년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믿기 힘든 태권도를 선보이며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고, 믿기 힘든 놀라운 한국인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에 많은 미국인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한 한국인 학생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연습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권도를 제가 배우고 수련하는 목적은 단순한 무술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주변에 이런 격투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약자를 대할 때 항상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신은 저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더니 글쎄 태권도는 뛰어난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인성과 인품,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향한 예절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 못되게 굴었던가 반성하게까지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학생에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많은 미국인 분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고 지금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는데요. 이미 이런 한국을 진작부터 알고 한국인들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 배워야 한다며 말했던 해외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은 역동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라며 모든 일을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힘의 역동성으로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오랜 침탈 시에도 오로지 속으로만 삭혀왔던 억눌렸던 감정은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여 성장시키는데 솟구친 것으로 보여진다. 늘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다. 홀스타키저라는 유명인은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고, 알렌이라는 외교관은 한국에 대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면서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국인들은 낙천적이며 예의범절이 밝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또한 러시아의 장교였던 카르네프는 수많은 군중을 군대나 총검 없이도 명령 하나로 통치하는 것이 한국이라며 한국은 어디를 갔어도 질서가 파괴되었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평화스럽고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던 중국의 중문학자로 있던 장홍재는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몸속에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강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라고 평가했는데 반면 늘 느긋하고 변통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농구장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의 이글스 주니어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행보를 모두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심지어 미국은 명예시민권이라는 증서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얼마 전 저는 한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았었지만 한국의 의식 문화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에 이건 전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고 감탄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희 미국에 오셔서 거리를 걷다 보면 아마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이에요. 차가 도로에 오거나 말거나 정말 당연한 듯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안전하다면 무단 횡단을 해도 용인해주는데요. 무단 횡단을 경찰이 발견해도 벌칙금과 같은 걸 부과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단 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나 편의시설들을 도입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횡단보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도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더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의 횡단보도 모습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도로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의자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용도라더군요. 별거 아닌 거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안하고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저와 저희 친구들은 미국에 수십 년도 지나도록 아무런 장치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낙후된 횡단보도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미국의 정치인들도 좀 봤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그늘막까지 있었는데 더 깜짝 놀랐던 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가지 말라면서 말을 했던 것 때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무단 횡단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안내 멘트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횡단보도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니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벌써 저희 미국과 한국의 생활 인프라 수준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모든 도시가 최첨단화된 현대 도시를 방불케 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위해 개선되고 즉각 실현되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미국은 뭐 하나 작은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각 노동조합부터 지역의회, 시민단체, 인권단체까지 거쳐서 몇 년은 지나야 시설이 보급될까 말까 한데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모습은 우리 미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 감독님과 연락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도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독님을 따라한 태권도장에 가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기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생들의 기합 소리에 움찔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줬던 군무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한국 학생들의 태권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악과 함께 공중을 날아다녔고 엄청 화려한 모습들을 선보였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그건 한국 태권도의 자유품새라는 종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유품새는 음악에 맞춰서 예측 불허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태권도 품새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에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라는 가수가 이 자유품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런 자유품새를 제대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연출부터 시범선수들까지 본인만의 개성을 가지고 태권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절도와 정확성, 숙련도 역시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까지 나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줬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저희에게 깍듯하게 인사해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인터뷰했던 당시 이글스 주니어 팀의 주장이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감독님의 특별한 제안으로 저희는 태권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태권도 시연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는 건지 고요함 속에서 도복 소리와 아이들의 당찬 기합 소리까지 그 모습에 정말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정말 그때는 진짜 닭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미국에는 사실 이렇다 할 전통 격투 무술은 없어요. 건법이라고 총질하는 걸 전통적인 미국의 무술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빈번해요. 심지어 총기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게 많죠. 작년에 텍사스에서 한인 가족인 인종차별 범죄로 총기를 난사해서 한인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전에는 한 미국인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걸 미국은 꼴에 미국의 전통 건법 무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태권도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태권도라는 한국의 전통 무술은 그 무술의 위대함을 넘어 어른을 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예의범절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했는데요. 태권도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미국에서 태권도 라이센스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인정받거든요. 아나운서 일을 마치면 저는 등록한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태권도를 익히고 수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태권도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태권도장에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워하면서 뛰어가 안아주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종종 가곤 했는데 제가 등록한 태권도장에서 우연하게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엄마에게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건 내가 할 소리라면서 어떻게 절 보고 여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은데 태권도 품새를 어떻게 하려고 도장에 나오는 거냐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시기, 질투하며 비하했던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온 가족이 푹 빠져 사는 요즘입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는 정말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에 따르면 태권도 회원국은 전 세계 210개국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태권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성공적인 세계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여기에 태권도 DNA로 무장한 한국의 K사범들의 유연한 활약이 더 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세계 유명문지들은 해석하고 있죠. 한국을 넘어 먼 타국에서도 화려한 볼거리나 타격 중심의 단순 무도가 아닌 인성과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한국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한국을 넘은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연이고요. 미국 LA 농구 경기장에서 미국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범 영상을 최초 공개합니다. 해당 시범은 2024년 1월 17일에 있었던 실제 영상입니다.